네, 지금 시각 3시 44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증시 상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긴축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미국 국채금리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의 끝판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근히 금은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이기도 해요. 국채라는 건 나라가 발행한 채권인데 미국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됐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은 세계 경제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국채를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자본이 안전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시장 금리가 다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많은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곳에서는 금융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시에는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래서 코스피는 0.76% 내린 2696.06 다시 2600선으로 내려왔네요.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도했습니다. 8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인데 4월 들어서 딱 이틀만 순매수하고 나머지는 싹 다 순매도예요. 네. 좀 너무하네 진짜. 그리고 반면에 개인은 4월 들어서 이틀만 순매도하고 나머지는 순매수입니다. 네. 눈물의 물타기 이런 말도 나오고요. 저점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일단 기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이 저평가된 국면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은 0.38% 하락한 924.44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진단키트주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젠이 7% 넘게 하락했고요. 큐마시스나 SD 바이오센서 같은 다른 종목들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을 둘러싼 매수 심리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두 가지 심리 지표가 일제히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는 주간 심리 지수입니다.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건데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91을 기록했습니다.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지수의 기준선이 100인데요. 그러니까 100을 밑돈다는 건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2월 말에는 이 지수가 86.8까지 하락했는데요. 대선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아직 기준선을 밑돌고 있긴 한데 다소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큰 강남권이 크게 반등했는데 동남권은 매수 심리가 96.5로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요. 거의 기준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또 하나는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에 소비자 심리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한 달 전보다 4.6포인트 올랐어요. 2개월째 상승세고 서울만 보면은 9.6포인트 올라서 4개월 만에 보합 국면을 벗어나 상승세로 진입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15 이상을 상승세로 보고 95에서 115를 보합 국면으로 보거든요. 네. 전국은 113.1이라서 아직은 보합에 이렇게 간당간당 걸려있는 상태고요. 네. 서울은 115.5를 기록해서 간발의 차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네. 부동산 시장이 그럼 이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로 호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조금 더 강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147건 지금까지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여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거래에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네. 지난해 3월 거래량이 3,762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거래량이 증가한 건 맞는데 아직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이유로 꼽자면은 역시 대출 규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인데 네네. 이게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이 DSR 규제 완화 쪽에는 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소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인수위에서 속도 조절까지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인다, 다시 불안정해진다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대선이 진행된 지난달의 전국 주택 가격을 봐도 전국 아파트 값이 0.06%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월세가 0.2%로 꽤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세 월세화 현상이 좀 명확하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오피스텔 가격도 이 아파트 시장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네.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거든요. 네. 1분기에도 오피스텔 가격 0.12%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여전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다시 들썩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기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완화를 하되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이 또 이제 기준금리를 네. 올렸잖아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 부동산 시장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니까요. 시장의 자금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정책 실패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저금리 기조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네. 점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지난 8월부터 4차례 올랐으니까요.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오르고요. 당연히 대출금리도 상승을 하니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DSR 규제 완화 쪽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어찌됐건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수 심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특히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산 사람들 혹시 그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서 영끌족이 됐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영끌족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금리 부담이 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절벽 현상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 이를 미리 반영해서 대출금리를 앞서서 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빠르게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어찌됐건 연말까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연말쯤 2% 내지는 2.25%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프로의 경제 팁은 어떤 건가요? 오늘도 개인적인 주장이 좀 담겨있는 팁을 소비자 물가 같은 걸 구할 때 집은 빠져요. 집세는 들어가는데 집값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게 집은 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집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그렇죠.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은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바뀌어야 하지만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너무 크게 실패하면서 부동산이 다시 전형적인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새로 출범할 정부 역시 좀 과속이 우려되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비정상이니까 다 뒤집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으려면 과욕은 금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